강연에 참석한 사람이라든지 네. 만나봤던 분들 중에 이분들의 자세는 정말 좋다라든지 이분들은 정말 위험하다라든지 위험한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그냥 단순히 싸다라고 해서 투자를 하는 그러니까 너무 계량적으로 접근을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공부는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런 게 무서운 거예요. 데이터만 보는 과거의 데이터만 보는 그렇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좀 어설프게 공부를 하고 네네네. 데이터만 보고 이게 투자를 하는 그런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치의 함정 이런 게 빠질 수가 있거든요. 사실 싼 이유가 있는데 네네네. 뭐 돈도 뭐 그럭저럭 적자도 안 내고 엄청 싸네. 근데 그렇게 해서 투자를 했는데 수년간 주가가 안 오르는 케이스가 있는 거죠. 사실. 네. 근데 이제 그런 게 이제 알고 보면은 그런 비즈니스 모델 관점에서 살펴봤을 때 저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 그런 주식인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리고 이제 좀 내가 봤을 때 비싸다고 해서 투자를 안 하는 반대로 보면 그것도 이제 마찬가지 문제겠죠. 그러니까 정량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정성적인 것까지도 같이 봐야 한다. 같이 봐야죠. 크게 기업을 약간 좀 스테디하게 사업을 잘 하느냐 네. 아니면은 영향을 많이 받느냐 거기에 따라서 경기 민감형 그 다음에 꾸준한 소비재형 개인적으로 네, 이렇게 네. 구분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최소한 5년치는 봐야 돼요. 그 기업의 실적. 그러니까 딱 하나만 보라고 하면 영업이익률 같은 거. 이익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영업이익률이 팔아서 얼만큼 마진을 남기는 네. 건데 보통 이제 경기의 한 사이클이 4년에서 5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호황 때랑 불황 때랑 이런 것들을 이제 5년치를 본다면 판단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 마진율이 뭐 호황 때나 불황 때 크게 상관없이 꾸준히 좀 유지가 되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 예를 들어서 경기에 상당히 민감한 주식이다. 네. 그런 것들은 이제 보통 고객사가 투자를 많이 할 때 돈을 확 벌고 확 벌죠. 그렇죠. 이를테면 뭐 통신 장비, 디스플레이 장비, 반도체 장비 장비주들이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런 거 보면은 사실 이게 초보자들이 혹할 수가 있는 게 돈을 엄청 잘 벌어요. 네. 그럼 기사도 많이 나오겠죠. 네. 리포트도 많이 나오겠죠. 주가도 오르겠죠. 그때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때 투자 지표도 좋거든요. PR도 싸고. 그렇죠. 보통 그럴 때 고점이에요. 그 경기 민감주들은.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크게 두 가지로 나눈 다음에 그 주식의 기업의 속성을 파악한 다음에 내가 이제 어느 관점에서 접근을 해야 될 것이냐. 이를테면 경기 민감주다라고 하면 그냥 1등 기업을 사시면 되는데 그 업황이 최악일 때 1등 기업을 사시면 돼요. 최악일 때 1등 그쵸. 기업. 예. 그러니까 막 망한다라는 소리가 나올 때. 근데 네. 진짜 망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업황이 안 좋더라도 어차피 그 산업이 사라질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1등 기업은 살아남을 거잖아요. 네. 가장 체력이 좋은. 그렇죠? 그럼 그때 투자하면 되는 거죠. 말은 쉽죠, 근데 손 절대 안 나갑니다. 왜냐하면 업황이 최악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튼 그런 경기 민감주들은 좀 난이도가 있고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거라고 하면은 내가 이제 테스트 삼아 난 이걸 감당할 수 있을까라는 관점에서 투자하는 건 괜찮으나 근데 이제 뭐 초반에 너무나 이제 많은 비중을 싣는다라고 하면 힘들 수가 있으니까 그런 주식의 속성을 잘 파악하는 게 중요하고 그게 아니라 이제 꾸준한 소비재 같은 기업 같은 경우에는 뭐 꾸준히 실적 잘 나오고 비즈니스 모델 괜찮고 하니까 뭐 중장기 투자 관점이라고 한다면 뭐 투자할 수 있는 거고 언제나 아니면 자기가 그나마 좀 더 기대 수익률을 높이고 싶다라고 한다면 뭐 시장이 좀 조정이 나왔을 때 그럴 때 이제 뭐 들어가는 방법이 좀 있겠죠. 그러니까 사실 경기 민감주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는 이제 곧 사이클이 분명하고 네. 그 사이클에 따라서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돈을 확 벌었다가 확 못 벌었다 그렇죠. 그럴 수도 있다라는 거니까 경기 민감주는 진짜 민감하게 공부하고 또 투자 타이밍도 민감하게 보고 그렇게 투자를 하셔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어렵더라고요. 고수들의 영역이에요. 저 아는 기업도 그 사장님하고도 되게 친한데 한 2017년 그때 아마 반도체 디스플레이 장비 투자 큰 사이클이 있었어요. 디스플레이 맞아요. 쪽에. 그때 뭐 거의 영업이익 1,000억씩 올린 중소기업들이 많아요. 맞아요. 장비 회사들 중에 어마어마한 거죠. 어마어마하죠. 근데 그 다음에 영업이익이 진짜 몇십억대로 떨어집니다. 네. 영업이익 1,000억을 올렸던 회사가 그 다음에 100억도 못 올 몇십억에 그치는. 야 이런 거 보면은 그러니까 이제 막 보시는 분들 과거 데이터를 봤을 때 아니 영업이익 1,000억 나올 때 그럼 왜 주가는 이렇게 안 좋았었던 거지? 근데 그 사이클이 저물고 있는 걸 또 주가는 미리 반영을 또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주린이 분들도 그 사이클을 좀 확실히 경험하거나 보는 해안이 트이기 전까지는 조심하셔야 되는데 근데 또 요즘에는 그 시클리컬주 경기 민감주 워낙 좋아가지고 지금 사실 과거 실적은 뭐 좋지가 않은데 지금 좋죠 주가가. 왜냐하면 이제 미래 실적을 선반영하니까. 그렇죠. 그러다가 그 실적이 데이터로 나타나고 그 이후에는 또 주가가 또 반대로 갈 수도 그렇죠, 있으니까 어렵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그 사이클을 몇 번 경험해 보지 않으신 분들 입장에서는 이제 건너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거를
어렵죠. 그래서 예, 참. 저는 주식 투자 어렵네요. 초등학교인데. 아니 근데 네. 주식 투자 쉽다고 하시는 분들은 2020년에 주식 시작하신 분들밖에 없을걸요. 그럴 수 있겠네요. 어떤 분이 진짜. 그 말씀 해주세요. 타이거 우즈는 지금도 레슨 받는다고. 지금도 스윙 레슨을 받는데 니들이 뭐라고 주식이 쉽다고 자만하느냐. 그래서 이거 절대 자만하면 안 되죠. 되게 좋은 말이네요. 타이거 우즈도 레슨을 받는다. 왜냐면 제가 골프 레슨을 안 받고 그냥 막 휘둘리고 지금 뭐 솔직히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다른 많은 주식 관련된 유튜브를 이미 보고 계시는 분들일 거예요. 근데 거기 공통된 거 다 반도체, 2차 전지, 그다음에 뭐 제약바이오, 뭐 헬스케어 쪽, 그린 신재생 뉴딜, 에너지 뭐 이런 거. 신재생 에너지, 그린 뉴딜 관련된 거 이런 것들은 귀에 못이 박히게 아마 들으셨을 거예요. 제가 이제 저는 조금 다른 사이드에서 말씀드릴게요. 네. 왜냐면 못이 박힌 얘기에 또 못을 박을 수는 없으니까. 그렇죠. 이미 남들이 많이 한 얘기 말고. 네. 예. 일단은 앞에서 했던 말과 좀 이어지는데 일단은 2021년 한 해만 놓고 보면 네. 그 제가 이제 콘텐츠로도 한번 제작을 해봤는데 네. 그 전망치가 좋은 주식들 있잖아요. 네. 그런 주식들 가운데서 전망치가 너무 좋은 주식들 모아놓은 그런 집단보다 네. 상대적으로 전망치가 그렇게 좋지 않은 그런 모아놓은 집단이 지난 20년간 예. 한 뭐 1월 1일 날 예. 뭐 그냥 샀다라고 가정하고 12월 31일까지 한번 추이를 살펴보면 오히려 전망치가 상대적으로 부진한 주식들이 주가 상승률이 더 높아요.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그냥 눈높이가 낮았는데 나중에 높아져서. 그러니까 이제 이유는 두 가지로 개인적으로는 추측을 하는데 네. 첫 번째는 그 전망치가 워낙 그 당시에 좋았던 주식들이 이미 선반영돼 있다 주가가. 그렇죠. 그렇죠. 그런 게 있고 두 번째로는 사실 그게 연초에 전망한 거잖아요. 근데 전망은 아시다시피 계속 바뀌어요. 그럼요. 예. 그 애널리스트 전망이 어떻게 바뀌냐면은 1분기 실적 보고 또 조정해요. 2분기 실적 나온 거 보고 또 조정해요. 네. 그러니까 기대치가 이만큼 높았던 애들은 그 기대치를 그 이상 충족시키지 않으면 전망치가 높아지기 힘들거든요. 그렇죠. 또 그 애널리스트들이 실적 추정치를 이제 수정해서 입력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또 후행이에요. 후행이에요. 왜냐면 이미 그 네. 펀드 매니저들은 또 반영을 해서 주식을 이미 뭐 샀다 팔았다 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은 이게 사실 지금 당장 전망치가 정말 좋은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선반영했을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오히려 약간 좀 소외되어 있는 그런 섹터에 관심을 가지는 게 좋고 그 섹터가 사실 작년에 오히려 좀 실적이 부진해서 네. 기대감이 더 없다라고 음. 한다면 특히나 이러한 또 상승장 같은 경우에는 좀 순환매가 돌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런 주식들을 좀 주식 주목해 보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다음 두 번째로 말씀드리면 또 이제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방금 말씀하신 뭐 2차 전지, 그다음에 뭐 친환경 섹터, 신재생 에너지, 그다음에 뭐 제약 바이오. 근데 그런 건 좀 다르게 봐야 돼요. 그러니까 뭘 다르게 보냐면은 2021년만 놓고 보는 주식은 아니다. 왜냐면 이거는 메가 트렌드잖아요. 네네. 메가 트렌드 관점에서 보면은 그 자료를 찾아보면 그 혁신 제품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출시를 했을 때 그 혁신 제품을 만들었던 기업들이 주가가 뭐 장기적으로 얼만큼 가느냐 그런 자료가 이제 애널리스트 리포트 이런 데 보면 나와 있어요. 네네. 그래서 봤을 때 그런 하드웨어적인 네. 제품을 만들었을 경우에는 그 혁신 제품이 대중화가 된다라고 하면 평균 한 6년 정도 상승을 한대요. 계속해서. 근데 여기에 플러스 인프라까지 더해지는 그렇게 봤을 때는 한 9년 정도 상승을 하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그런 인프라랑 혁신 제품이 나왔는데 이거와 관련된 아예 그냥 플랫폼 그런 서비스까지 나오면은 그냥 20년 정도 간대요. 애플 얘기네요. 그쵸, 맞아요. 애플하고 테슬라 얘기네요. 예. 통신 인프라 그 다음에 스마트폰이 나오고 네. 그렇죠. 그러면은 그와 관련된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은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럼 그다음에 뭐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뭐 도로가 나와 있고 네. 그다음에 뭐 이와 관련된 뭐 자동차가 나와 있고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이게 이제 전기차 트렌드로 가면서 사실 그냥 일반적인 타고 다니는 자동차가 아니라 하나의 테슬라가 이제 뭐 플랫폼 기업이 될 수도 있고 소프트웨어 기업이 될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주식들 같은 경우에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중간중간에 분명히 굴곡은 있겠죠. 근데 그만큼 장기간 상승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투자자가 판단을 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지금 뭐 나와 있는 그런 관심이 많은 전기차,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보면 자율주행도 될 수도 있고, 네. 그다음에 친환경 트렌드, 신재생 에너지 트렌드가 될 수가 있는데 대신에 이제 이런 혁신 제품이 나왔는데 이게 다 대중화되는 건 아니거든요. 이를테면 구글 글라스 네. 이런 거 대중화 안 됐죠. 네네. 그렇죠. 그다음에 뭐 VR 기기 이런 네. 것도 사실 사람들이 많이 아직은 아니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그런 만약에 이렇게 대중화가 안 되면은 나왔다가 그냥 바로 끝나버릴 그냥, 수가 예.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대중화 될 것이냐, 아, 내가 거기에 대한 컨빅션이 있다, 확신이 있다라고 하면은 네. 사실 그런 것들은 장기 투자 영역에서 접근을 해야 되는 거죠. 2021년만 놓고 보는 게 아니라 계속 봐야 된다는 거죠. 그 얼마 전에 저도 유튜브에서 그걸 봤어요. 그 일론 머스크가 창업을 꿈꾸는 사람들한테 해주는 현실 조언. 정말 쉽지 않다. 망할 수도 있다. 힘들어요. 테슬라도 한때 망하기 직전까지 갔었다. 또 얼마 전에도 그런 얘기했잖아요. 뭐 애플에 한때 회사를 매각하려고까지 해봤다. 맞아요. 그런 거 보면 이제 쉽지 않은데 결국에는 하드웨어뿐만이 아니라 인프라, 뭐 소프트웨어, 생태계를 구성해 버리는 뭐 애플도 마찬가지, 테슬라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 어마어마한 밸류에이션을 받아도 투자자들이 계속해서 환호를 하는 건데. 뭐 물론 이제 미국 주식을 사는 아주 간단한 방법이 있기는 한데 이 대한민국에는 심지어 삼성전자조차도 자기네 생태계를 만들지는 못하잖아요. 어떤 OS 측면이라든지 소프트웨어 측면에서 뭐 현대기아차 아무리 좋은 이제 전기차를 만든다 하더라도 그 자체 뭐라 해야 되나 뭐 풀 아키텍처라고 하나요? 그런 것들이 이제 자기네들이 만들지는 못하니까 저 미국에 있는 글로벌 1등 기업과는 이제 밸류에이션 격차가 날 수밖에 없다. 그렇죠. 대한민국은 하드웨어만 잘하는 기업들 이렇게밖에 될 수 없는 것 같아요. 약간 그건 좀 아쉽기는 하더라고요. 과연 우리도 우리 내에서 그런 걸 또 찾을 수 있을까? 왜냐면은 협력사들도 그냥 단순히 소재, 장비 납품하고 사이클 탈 때까지 훅 올라갔다가 아니면 또 떨어지고 과연 그 틀을 벗어날 수 있는 기업이 대한민국에 있을까?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데 투자를 하고 싶어서 그래요. 있으면 알려주세요. 제가 그 말씀 드리려고 그래요. 있으면 알려달라. 어떤 하드웨어적인 기술로는 되게 쉽지가 않잖아요. 뭐 한때 아이리버가 MP3에 뭐 선두주자 엄청난 저기를 했지만 지금은 이제 뭐 애플이나 이런 데 다 뺏겼던 것처럼 그래서 오히려 소프트 파워 쪽으로는 좀 우리나라 있지 않을까. 하드웨어가 아닌. 콘텐츠는 괜찮겠다. 콘텐츠는 그럴 수 우리나라가 있죠. 그나마 좀 주도할 수 있는 분야가 아닐까 생각해요. 저희가 오늘 그 1월 5일에 촬영을 하고 있는데 최근 거의 한 1, 2주간 1, 2주도 아니죠. 사실 길게 보면 그 네. 미디어주들이 네네네. 엄청 뿜고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와, 최근에 좀 오르긴 했어요. 예. 확실히. 그러니까 사실 코로나 직후에도 한 차례 이제 붐업이 있었죠. 그 사람들이 집안에서만 많이 보고 뭐 OTT 많이 시청을 하고 뭐 넷플릭스나 또 뭐 디즈니 뭐 한국물에 투자 많이 한다. 근데 그게 한 반년 지나서 한 번 사이클이 더 세게 오더라고요. 좀 플랫폼이라고 보기엔 좀 어렵긴 한데, 그러니까 그런 거죠. 사실 우리나라 기업들의 특성이 좀 그런 거인 것 같긴 해요. 그런 거대한 그런 생태계라든지 네. 그런 플랫폼을 그런 뭐 미국 기업이나 해외에서 주도를 하면은 대신에 이제 우리나라 기업 같은 경우에는 그런 생태계에 있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뭐 사실 2차 전지, 뭐 전기차 배터리 그런 것도 마찬가지고 방금 말씀하신 콘텐츠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 그런 속성이 있기 때문에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결국은 또 그 생태계 안에 있는 그쵸? 생태계를 자기네가 만들지는 못하고 그 생태계 안에서 수혜를 누리는 자꾸 아쉬운 생각이 들어요. 너무 제가 저는 이제 그러면 안 거시적인 그림을 봐가지고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이 투자 쪽에 있으면서 정말 좋은 게 네. 그냥 투자해서 돈 벌고 이제 이런 것보다도 네. 이 산업의 트렌드, 흐름 네. 이런 것들이 다 보이거든요. 사실. 아, 왜냐면 이제 주식 상장된 종목이 워낙 많고 다양한 분야에 있고 그런 뭐 주가가 오르면 당연히 안 볼 수가 없잖아요. 네. 이 기업 주가 왜 오르지? 실적이 좋아지는데 무슨 사업을 하는 그런 기업이지? 라고 하면 그 트렌드가 이미 주식시장에서 다 반영이 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약간 그 미래를 준비하는 음. 그런 측면에서 사실 그런 트렌드를 보고 있다라고 하면은 뒤처지지 않을 수가 있는 거고 그런 부분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좀 공부를 해야 되는 그게 이제 누구한테는 되게 스트레스가 될 수 있는데 네. 근데 이게 그냥 아시다시피 주식을 한다는 것 자체가 무슨 뭐 재무제표 항상 보고 뭐 보고서만 있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네. 그냥 딱 시세창을 봤는데 막 어떤 주식이 엄청 날아가요. 재밌잖아요. 관심이 생길 수밖에 없고 왜 오르지 하는 그런 당연히 궁금증이 생길 수밖에 없는 분야이기 때문에 그런 기업을 공부한다라는 것 자체가 재밌는 것 같아요. 사실은 그 자체를 즐겨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대 수익률이라는 게 항상 비교가 되고 네. 어떤 자산운용사는 거의 매일같이 매니저들 등수를 제일 잘 보이는 데다 크게 붙여놓는다 하더라고요. 자극받으라고. 그러니까 그 운용사에 있는 매니저들의 정신질환을 겪는 사람들이 되게 많대요. 근데 거기에 막 1등하고 그래요. 물론 이제 그렇게 치열하게 하니까 고객 수익률 많이 높여주고 하고 좋은 거긴 한데 과연 개인 투자자까지 그럴 필요가 있는가?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저한테 하는 말이기도 하거든요. 딱 급등하고 저걸 샀어야 되는데
내 종목은 안 움직이고 있는데 저거 어제 샀어야 되는데 고민만 하다 못 샀네. 계속 비교를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어떤 분이 말씀해 주시기를 요즘에 무슨 책 재밌게 보고 계세요? 그냥 의례적으로 여쭤봤을 때 책 볼 시간이 없대요. 저는 사업 보고서 보는 게 제일 재밌다고. 대단하신 분이에요. 사업 보고서 보고 분기 보고서 보고 재무 들여다보고 그 회사 분석하고 미래 전망하는 게 그게 제일 재밌는 책이라고. 그러니까 그 투자 자체가 재밌는 거야. 거기 그냥 빠져들고 막.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더 성공하지 않을까. 장기적으로 보면 그렇겠죠.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사실 기관은 네. 그 벤치마크라고 해서 네. 코스피 지수랑 이제 비교를 해서 자기 항상 비교하죠. 펀드 수익률이 잘 나와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단기적인 관점에서 접근을 할 수밖에 없어요. 시장의 주도주를 항상 찾아야 되고. 요 각도에 이거를 이제 이겨야 되니까 항상 그쵸. 이렇게 이겨야 되니까. 그렇죠. 이게 이제 이렇게 이겨도 안 되고 항상 이렇게 이겨야 되고. 네.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이제 추세 추종으로 갈 수밖에 없고 단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할 수밖에 없는데 사실 개인은 아니거든요. 개인은 사실 자기만 잘 스스로 다스릴 줄만 알면은 그런 뭐 코스피 지수랑 비교를 해서 자기 뭐 포트 수익률이 단기적으로 안 좋을 수 있지만은 그래도 자기만 잘 다스리면은 나중에는 뭐 그게 큰 문제는 아니거든요. 자기가 이제 자기 그 포트들이 정말 부각을 받았을 때 훨씬 앞지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 생각에는 개인이 너무나 그런 추세 추종적으로 가잖아요. 네. 그러면 상대적으로 불리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은 그런 정보나 네. 드리는 시간이나 기관이 항상 우위에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당연히 기관보다는 한 발 늦게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정말 그냥 안 좋은 케이스로 보면은 엇박자가 날 수 있거든요. 여기서 사고 여기서 팔고 여기서 사고 여기서 팔고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개인 입장에서는 좀 호흡을 좀 길게 보고 그러고 들어가는 그러니까 시간이 어떻게 보면 무기인 거죠. 어떻게 보면 개인. 맞아요. 좀 여유 있게 네. 길게 보고. 네. 사실 저도 되게 성격이 급한 편이거든요. 저도 좀 그래요. 그러세요? 네. 저도 항상 그러니까 10여 년간 기자로서의 삶을 항상 매일매일 마감 시간에 치이고 그 다음 발제를 생각해야 되고 항상 새로운 거를 전달을 해야 되고 네네. 거의 이런 삶을 살다 보니까 호흡이 되게 짧아지는 거예요. 저 스스로가. 야, 내가 무슨 진짜 막 다람쥐처럼 살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좀 코끼리처럼 투자를 해야겠다. 올해가 참 소의 해구나. 맞아요. 소처럼 우직하게 투자를 해야겠다라는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한테 어떤 조언을 좀 해드리냐면 직접 투자도 공부하면서 많이 하면 좋지만 간접 투자도 꼭 하시라. 펀드도 꼭 갖고 계시라.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죠. 예를 들어서 내가 뭐 테슬라,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직접적으로 뭐 사고 뭐 하는 것도 좋지만 글로벌 테크주에 투자하는 펀드를 갖고 있으면 사실 그 안에 애플도 있고 마이크로소프트도 있고 삼성전자도 거기 있고 막 그런 경우 많으니까 그래서 그런 식으로도 하시고 또 본인이 좋아하는 잘 아는 류는 또 본인이 직접 투자를 하시면 더 뭐라 해야 되나 플러스 알파 수익률을 낼 수도 있고 약간 그런 말씀을 항상 드리고 있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그 투자 대가들 있잖아요. 네. 뭐 오렌 버핏이나 뭐 피터 리치나 유명한 투자가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이제 누적 막 20년, 30년, 40년 수익률 보면 어마어마하거든요. 네. 근데 보면 항상 시장을 이긴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깨진 적도 조금 있고. 그쵸. 그러니까 뭐 S&P 500 지수가 30% 올랐는데, 네. 30%도 많이 올랐구나. 예를 들어서 뭐 10% 정도 올랐는데 5%만 올랐다든지. 네네네. 근데 그게 이제 그 연도별로 보면은 뭐 한 2, 30년 중에 한 4번 정도? 네. 그 정도거든요. 별로 안 되네라고 하는데 사실 매일매일 그 시세창을 보는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1년 동안 자기가 코스피 지수보다 못한 거예요. 그럼 이게 상대적인 박탈감이잖아요. 사실. 그렇죠. 그런 것들을 1년 동안 느껴야 되는 거거든요. 네. 결과적으로. 그러면 상당히 긴 시간이란 말이에요. 근데 사실 그런 투자 대가들조차도 항상 시장을 이긴 건 아니다. 그래서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그러니까 그렇게 추세 추종적으로 계속해서 투자 대가들이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정말 좋은 주식, 자기가 봤을 때 비즈니스 모델 우량하고 뭐 중장기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라는 확신이 드는 주식이 있으면은 좀 약간 인내하고 기다릴 줄 아는. 왜냐면은 사실 투자라는 게 깨지지만 않으면 기간을 늘려보면은 계속해서 이제 복리 수익률이 발생을 하니까 나중에는 그게 이제 누적적으로 본다면 상당히 큰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런 말씀도 해주시던데 오래 투자하는 사람이 이기는 거라고. 그쵸. 네.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네. 살아남은 자가 강한 거다. 네. 그렇죠. 우리 워런 버핏
형님이 수익률 높은 이유가 오래 살고 있기 때문이다. 약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네요. 네, 그 복리 효과. 그렇죠. 1년이라도 더 투자해야지 복리 효과 한 번 더 나타나는 거니까. 네네. 약간 그래서 좀 길게 보고 평생 할 수 있는, 그러니까 100세 시대, 100세까지 같이 투자할 수 있는 약간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을까. 2021년 계속해서 이제 주식 시장에 계시는 분들, 혹은 2021년에 새롭게 진입을 하시는 분들한테 좀 마지막으로 어떤 당부 혹은 조언 해주실 수 있을지. 일단은 오늘 말씀드린 내용에 뭐 정리가 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네. 너무 좀 단기적으로 이렇게 이제 접근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좀 개인이 또 특히나 강점을 가질 수 있는 분야가 사실 뭐 정보도 아니고요. 네. 그다음에 뭐 투입할 수 있는 시간도 아니고요. 대신에 시간은 개인이 이제 강점을 가지고 있거든요. 당장은 뭐 주가가 안 오른다 하더라도 사실 봤을 때 한 2, 3년 후 분명히 그 기업이 성장할 수 있다는 확신이 있으면은 좀 그런 긴 호흡을 가지고 기다리는 그런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잘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리스크 관리도 또 하셔야 된다. 왜냐면은 기자님들 말씀을 하셨다시피 사실 지금 어떻게 보면은 처음 들어온 주린이가 돈을 많이 버는 시장이거든요. 네. 왜냐면 주식은 정말 매일 오르는 거예요. 그런 질문이 계속 나오잖아요. 매일 오른 줄 알고 그냥 전 재산 다 넣고 하면 정말 그게 최고긴 원래 하거든요. 이렇게 매일 오르는 건가요? 근데 이제 제 생각엔 물론 이제 앞으로도 계속해서 매일 오를 수 있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강세장이 오면 약세장이 오거든요. 네. 근데 사실 약세장이 올 거를 자기 미리 파악하고 빠져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네. 이제 아니라고 보거든요, 사실. 그래서 어느 정도 자기가 만족할 만한 수익률을 거뒀으면은 뭐 분할 매도를 한다든지 그런 관점에서 좀 리스크 관리를 하는 게 좋다. 뭐 대가들도 그렇게 말했지만은 뭐 중요한 원칙이 돈을 잃지 않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원칙을 지키는 것이 정말 투자의 성공의 지름길.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제가 이제 갑자기 또 생각이 나는데, 처음 투자를 할 때 네. 펀드로 투자했어요, 제가. 펀드로 네, 투자. 펀드로. 네. 그래서 뭐 인도, 그 다음에 뭐 주가 이런 거였나? 네. 2007년도에 제가 들어왔다고 지역별 했잖아요. 상품별로 이렇게 배분을 해서. 그렇죠. 근데 이게 과거 수익률을 보니까 이게 뭐 거의 한 1년에 100%인 거예요. 그때도 완전 상승장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정도 나오니까 내가 1년 투자하면 얼마 벌겠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진입을 했단 말이죠. 네네. 근데 뭐 완전 정반대로 됐죠. 네네. 네, 바로 리먼 브러스 터지고. 그래서 그런 경험을 제가 사실 경험을 했거든요. 처음 주식 투자를 할 때, 뭐 물론 이제 간접 투자긴 했지만, 그래서 절대 이제 과거 수익률이 미래를 보장해주지 않는다라는 거 잘 알고 계시고, 많이 오르면 언젠가 또 조정이 나올 수 있으니까 리스크 관리 잘 하셔서 끝까지 살아남으시면은 말씀하신 대로 강자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라는 걸 이야기해 주셨는데, 사실 저도 요즘에 다시 읽고 있는 책 중에 상당 부분 이제 리스크 관리가 있기는 한데, 저 스스로 돌아보면 리스크 관리와 관련된 페이지는 되게 빠르게 넘기고 있는 저 자신을 발견했어요. 최근에. 재미없으니까. 재미없어. 이 강세장에서 무슨 리스크 관리? 그거 보고 저 스스로 놀랐어요. 내가 이렇게 간사하구나. 사실은 리스크 관리라는 그 챕터는 시장이 좋을 때 봐야 되는 건데, 맞아요. 분명히 그렇죠. 시장이 안 좋아지면 다시 그 리스크 관리 챕터를 찾아볼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주린이 분들에게는 막연하게 리스크 관리가 뭐야? 이럴 수도 있겠지만, 항상 좋을 때 안 좋은 걸 생각하는 게 리스크 관리다라는 것도 네네. 말씀을 드려야겠네요. 오늘 진짜 긴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가 또 이렇게 불쑥 찾아왔는데 이렇게 또 따뜻하게 맞이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진행을 잘 해주셔가지고 별 말씀입니다. 별 말씀. 말이 술술 나왔습니다. 아무튼 계속해서 달란트 투자도 응원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